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여자고요. 이름은 김혜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내게 되었는데요. 결혼은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지 몰랐고, 제 주변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에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일단 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외모는 누가 봐도 와, 저 여자 어떡하냐? 시집은 가겠냐? 싶을 정도의 외모였습니다. 그게 늘 스트레스였었고, 부모님도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해했을 정도였죠. 학생 때는 늘 놀림거리였었고, 친구들은 앞에선 매력이 있다며 위로해주더니 뒤에 가선 역대급으로 못생겼다며 뒤에서 비웃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런데 연애? 꿈도 못 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만 했어요. 사람들은 배신하고 앞뒤가 다를 때도 많지만 공부는 제가 노력한 대로 저에게 그 결과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치른 뒤 저는 서울권 S대를 가게 되었고, 정말 잘 나가는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쭉쭉 평탄하겠구나 싶었는데 취직이 제 앞길을 막았었습니다. 분명 저보다 스펙도 토익도 다 낮은데 예쁜 친구들이 턱턱 합격을 받아오는 거 있죠? 면접을 가도 면접관들은 스펙을 한번 보고 얼굴을 보고는 인상을 팍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한 면접관께서 혜선 씨는 취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신 있게 어떤 일이든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고 우렁차게 대답을 했어요. 면접관께서는 펜을 탁 놓으시면서 아니, 혜선 씨, 이렇게 토익 스펙 쌓을 노력은 하면서 왜 얼굴은 그딴 식이지? 같이 밥이나 먹겠어? 아니, 얼굴 보면 입맛이 똑 떨어질 것 같은데. 혜선 씨 부모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며 여자들의 제일 중요한 스펙은 얼굴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제 인생이 벼락 끝까지 몰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떨어지는 자존감과 함께 저는 하향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향 지원을 해도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공부만은 날 배신하지 않는다며 대학 생활 동안 들어가고 싶은 직장만 생각하며 보내왔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되던 날 다시 공채 시즌이 되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에 넣을 용기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서류를 들고 어기적 걸어가다가 우뚝 서 하늘을 봤습니다. 유독 푸르고 맑았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서류를 길바닥에서 쫙쫙 찢어버렸고 한강에 있는 다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굶어 죽겠다 싶더군요. 성형이요? 성형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 집은 작게 과수원을 할 뿐이었고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대학도 제가 알바 몇 항을 뛰어가며 다음 학기를 갚고 그 다음 학기 학비를 준비하며 어렵게 5년 만에 졸업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2~3시간이고 눈물을 펑펑 흘리다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보낼 메시지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보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면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처음 봐서 놀랐던 거였고, 두 번째로는 제 키가 174였는데 그 남성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저는 후다닥 눈물을 훔치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남성분이 제 손을 잡으며 활짝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제 심장은 방금 전까지 죽어 있었는데 염치 없이 팔딱팔딱 뛰어대더군요. 얼굴도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성분이 그러더군요. 혹시 뭐 안 좋은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묻는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성분은 아니 이렇게 키도 크고 늘씬하신 데다가 얼굴도 매력 있으신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라며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저기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어요. 애써 그렇게 위로하려 들지 마세요. 저 못생긴 거 저도 알고 있다고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으로 이어진 남성분의 말에 저는 홀라당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사실 그 남성분은 캐나다계 혼혈인데 집안 대대로 엔터테이너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아버지는 캐나다에서 의사를 하고 계시고 엄마는 한국에서 엔터테이너에 종사하시다가 아버지랑 결혼하게 되어 아쉽게도 사업을 접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놀림이란 놀림은 다 받았고 인종차별도 당하다 보니 최근에 자기 혼자 한국에서 엔터테이너 회사를 차릴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명함을 보여주며 사실 캐스팅을 하러 돌아다니던 차에 멀리서 보고 제안하려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에게 당하기만 한 터라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이제 막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기획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델로서 데뷔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죠. 대표님께서는 모델로서 뛰어난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관리를 했었고 대표님도 모델로서 건강도 자산이라며 종합검진까지 받게 해주셨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유독 시력적 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모델은 눈빛이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은 종합검진 결과를 안고 뛰어오시더니 신나는 얼굴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더니 갑자기 저에게 대뜸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가 모델로 데뷔하려고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 얼굴은 너무나 못났었어요. 대표님은 이 마스크가 분명 먹히는 쪽이 있을 거라며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된다고 절대 성형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델로 데뷔 준비를 할 때 조금은 기대했던 건 눈 쪽 성형이었거든요. 눈지방이 많아 오동통했고 그래서 쌍꺼풀도 없었기 때문에 앞트임이랑 같이 하면 정말 예뻐지겠지? 하며 기대했는데 대표님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며 매일같이 저에게 세뇌시키듯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워낙 모델계 쪽 일은 무지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네요. 어쨌거나 저는 고백을 받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귀고 나니
더 괴로웠던 점은 여기저기 같이 다닐 때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 쪽은 사귀는 거 들통나면 한순간이라고 해서 사귄다고 말도 못하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여우같이 꼬리치려는 여자들이 꼬였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참았던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사귄 지 3개월쯤 되던 날 제 남자친구인 찬수 씨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를 놓치기 싫다며 결혼해달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벌써 29살이기도 했고 이런 모습으로 결혼할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어요. 저는 찬수 씨에게 나 이런 외모로 찬수 씨 옆에 못 있어요. 지금도 자존감이 팍팍 떨어지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게다가 저희 너무 빨라요. 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찬수 씨는 더 강하게 저에게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저는 계속 고민하던 와중에 업계 쪽 미팅이 있다며 한 여성분이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여자가 봐도 한눈에 반할 정도로 몸매도 좋으시고 글래머러스 하셨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정말 하얗고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여주인공급 비주얼이었죠. 그렇게 미팅하러 왔다던 여성분은 갑자기 제 남자친구인 찬수 씨를 많이 좋아해 왔었다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꼴을 보자마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여자를 떼어놓고는 저희 사귀는 사이고 곧 결혼할 사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죠.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찬수 씨, 너무 안목이 없다. 설마 아니죠? 그리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네. 요즘 결혼은 식장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라며 제 남자친구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찬수 씨는 그렇게 자신의 팔을 낚아채는 여자를 거칠게 내팽개치면서 그 여자에게 보란듯 당신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여자야. 결혼할 사이 맞아. 당장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혼을 결심하는 건 한순간이라더니 그런 찬수 씨의 모습을 보고 정말 있는 그대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이런 날이 오나 보다 하며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결혼도 척척 준비해 나갔습니다. 찬수 씨 부모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었는데 워낙 바쁜 분들이셔서 스케줄이 맞지 않아 얼굴 한 번 못 보고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다행히 식장에는 스케줄을 맞춰 딱 도착하셨는데 스케줄을 간신히 빼고 온 거라며 불이 나게 다시 해외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저를 데리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자고 가더군요. 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검사를 받는다는 게 이상했지만 워낙 저를 아끼던 사람이라 별 의심을 안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각막 쪽 검사를 정밀하게 하더군요.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해서 찬수 씨에게 근데 찬수 씨 이상하다. 여기 병원 왜 각막만 그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찬수 씨는 아니 요 근래 결혼식에 뭐해 정말 바빴잖아. 눈화장도 짙게 하고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를 했었을 때 각막이 너무 뻑뻑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도 안 하던 화장을 하니까 눈을 많이 비비더라고. 그래서 걱정되니까
내가 부탁했어.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힘들었지? 하며 안아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저의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남자가 남편이란 사실이 기뻤네요. 그렇게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조금 멀리 있는 물체들을 잘 보질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난시가 워낙 심해 물체가 두세 개로 보여서 잘 못 집는 것 같다고 했죠. 저도 남편을 챙겨주고 싶어서 병원을 가보려고 했지만 절대 가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날 남편은 좌절했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눈을 자주 비비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각막 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다며 다독거렸는데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게 왜 눈 관리를 똑바로 안 해? 내가 눈 비비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이에요. 저는 너무 무서워 뛰쳐나왔는데 남편은 미안하다고, 너무 속상했다고, 제가 한 군데라도 다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랬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보통 저를 외출도 못하게 하고 눈을 비비려고 하면 손을 딱 잡아서 못 비비게 하며 엄청 지독하게 관리를 시켰죠. 게다가 눈에 좋다가만 하면 어떻게든 구해서 좋은 약이란 약을 다 먹이기도 하고 수시로 정기검진도 받게 했어요. 저한테 그날은 어쩐 일인지 친구랑 오늘 하루 놀러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얻은 자유에 신나는 마음으로 일단 친구에게 향했죠. 친구는 본인이 오늘은 일정이 안 돼서 내일 다시 오라고 하였고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안 보여서 사무실로 갔나 보다 하고는 사무실로 갔더니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인기척을 내지 않았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어디서 들어봤던 목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살짝 얼굴만 보려고 다가갔다가 저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번에 저희 남편에게 고백했던 그 여주인공급이라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목 뒷줄기부터 정수리 부분까지 쫙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정말 뛰쳐가서 그 연놈들의 머리끄댕이를 있는 대로 잡아뜯고 싶었지만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녹음 버튼을 딱 누르던 찰나 남편 놈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참야, 걱정하지 마. 잘 풀릴 거야. 하더니 그 약은 잘 준비됐지?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라며 크크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빠져나가려는 정신을 붙들면서 화학을 전공한 친구에게 갔는데 그러면서 그 약에 대해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유해한 성분이라 일반인이 구하기는 쉽지 않고 사용하게 되더라도 사용한 사람은 바로 발각되기 때문에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라더군요. 그러면서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더니 아무래도 남편이 누군가의 각막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합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저를 챙겨주는 것 같이 하면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다니 정말이지 너무 허탈하고 허망하더라고요. 정말 복수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런 제 마음을 붙들어주고는 너가 마음 아팠던 만큼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복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도 죽지 않고 그 나쁜 놈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야. 어때? 라며 제안을 했고 저는 그놈에게 꼭 복수하고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죠. 저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평범하게 지냈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나 사실 알고 있어. 자기 눈 안 좋은 거. 라고 했더니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식은땀을 흘리더군요. 남편은 안 그래도 하얗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새파랗게 질린 게 보였었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자기한테 내 각막 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줘? 자기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날 줘? 라며 자신의 상태에 대해 다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자기는 원추각막인데 청소년기에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한쪽은 이미 심해질 대로 심해져 시력을 잃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한쪽 눈마저 원추각막으로 각막이 변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사실 그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대교로 향했는데 거기서 저를 봤다고 했습니다. 저를 위로하다 보니 자신도 갑자기 살 희망이 생겼고 어떻게든 각막을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각막은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았고 각막 이식을 신청해봐도 한국은 각막 기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대기 순번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이미 준비된 멘트였습니다. 찬수 씨, 난 어차피 찬수 씨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이미 난 대교에서 한번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나 찬수 씨를 위해 못해줄 게 없어. 알아보니 각막 기증은 뇌사자나 심장사만 가능하다며. 방법 좀 알아봐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찬수 씨는 저의 손을 잡으며 각막 기증 기다리면 되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그이의 진심이라면 제 계획을 실행해도 될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어요. 다 계획된 거였죠. 집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몰래카메라로 지켜봤는데 찬미라는 여자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서 준비한 약이야. 이제 우리 일주일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찬수 씨는 나 못하겠어. 우리 그냥 하지 말까? 각막 기증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는 찬수 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위조된 신분이었고 독약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위조된 사람들이기에 절대 찾을 수도 없는 신분이었던 거죠. 이대로 둘을 놓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의 말들이 진심으로 느껴졌던 것인지 찬수 씨는 여동생을 끝내 설득했습니다. 제가 찬수 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동생은 그래도 너무 믿지 말라고 말하곤 언제든지 그 여자가 변한 것 같으면 그 약을 먹여라고 손에 쥐어주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찬수 씨는 그때부터 정말 저를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찬수 씨는 점점 눈이 안 좋아지게 되었고 이제 제가 없으면 물 한 잔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상처가 너무 깊었던 탓일까요? 찬수 씨를 볼 때마다
배신감에 몸서리쳐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있다는 걸 저에게 털어두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여동생은 아직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만 이제는 그것도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신경도 안 쓰이더군요. 그렇게 저녁을 다 먹고 갈 무렵 저는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신우, 음료 맛은 어때?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대꾸하기도 싫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뭐 그런 걸 물어? 귀찮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물어봤죠. 아니 근데 신우, 혹시 독극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나는 몰랐는데 최근에 친구한테 들었지 뭐야. 그걸 먹으면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지? 라고 말했더니 신우는 마시고 있던 음료를 벽에 집어던지며 미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 기분 더럽다 정말. 이러면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 그 해독제 나한테 있는데 내가 아까 모르고 신우 음료에 넣어버렸지 뭐야? 했더니 신우는 갑자기 너 내가 가만 안 둬? 라며 핏대를 세우고는 저에게 덤벼들더니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러지는 신우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 좀 알겠어? 나도 그렇게 죽을 뻔했잖아. 사실 신우의 음료에 탄 약은 수면제였어요. 저는 경찰에 그 둘을 넘겼습니다. 증거물로는 여태까지 녹음한 파일과 녹화한 영상, 독극물까지 말이죠. 그 영상에는 독극물을 서로 주고받고 금고에 숨겨둔 것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그 두 년놈들은 바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기죄까지 추가되었죠. 그때 만났던 시부모님들도 미리 돈으로 매수해둔 임시 시부모들이었고요. 4년이 지난 지금 들어보니 남편은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아직까지도 멘붕에 빠져 있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인 찬미 씨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평하다가 이제는 헛소리도 한다네요. 저는 그렇게 바라던 쌍꺼풀도 하고 앞트임도 했어요. 원하던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막 이뻐진 얼굴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보니 제게 너무 자존감이 낮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 결혼은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런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니 하며 한순간에 혹해버렸고 너무 중요한 일을 급하게 결정해버렸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들 외모도 훌륭하시고 좋은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깊은 속내를 알기 전까지는 정말 알아보고 또 알아봐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